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또는 함께 살던 배우자가 집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의 가족은 일단 119부터 누릅니다. 그런데 그 선택 하나로 자연사였는데도 경찰이 오고 장례 일정이 하루 이틀씩 밀렸다는 하소연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25년 동안 이런 상담을 수없이 해온 사회복지사 이시연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그 실수를 피하는 정석 절차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절차를 지키며 의미 있는 작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에도 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블로그 링크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당황하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인을 옮기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상태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가장 먼저 고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름을 불러보고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반응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확인해 숨을 쉬는지 보고 손목이나 목에서 맥박이 느껴지는지도 확인합니다. 호흡이나 맥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망이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반응이 없어 보여도 청각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가족이 곁에 머물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주변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몸을 옮기지 않습니다. 이 행동들은 현장을 바꾸는 행동이 됩니다. 현장이 바뀌면 자연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찰 절차가 시작되면서 장례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편안하게 모셔야겠다는 마음으로 침대로 옮기거나 옷을 갈아입히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담요만 살짝 덮어주고 발견한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위치를 옮기면 사망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연사인지 사고인지 외부 충격이 있었는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봉지와 물컵, 처방약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물건들은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이 물건들이 남아있어야 질병이나 노환에 의한 자연사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의로 정리한 행동이 오히려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사망했을 때 연락해야 할 곳은 사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119부터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황을 차분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흡이나 맥박이 불확실하면 장례 상황이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이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이거나 자살이 의심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12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장례 절차를 생각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먼저 현장에 와서
검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검시 확인이 없으면 장례 절차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항상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사망 여부를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내가 본 상태만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 쓰러졌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쓰러졌다는 표현은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사고나 외부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접수되면 응급 상황으로 분류되어 심폐소생술이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 몸에 갈비뼈 골절이나 피부 손상 같은 불필요한 훼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사였더라도 검시와 조사 절차가 추가되어 장례 일정이 늦어지고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과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할 때는 쓰러졌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처럼 보이는 상태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할지 여부를 가족에게 묻게 되는데 이때 살아날 가망이 없거나 고인이 평소부터 연명의료에 대해 거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미 오래 투병하셨고 가족으로서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편안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자연스럽게 임종하신 것으로 보이며 심폐소생술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중하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시면 무리한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을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왔다고 해서 사망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사망 여부와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이 확인이 끝나야 자연사인지 사고인지가 정리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의 확인이 이루어지면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사망진단서는 모든 장례와 행정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주민센터, 보험금 청구, 은행 업무까지 진행하려면 사망진단서는 최소 5장이 필요합니다. 한 장만 발급받았다가 다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정말 많고 그 사이 장례 일정이 바로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본 5장 이상, 가능하면 10장까지 한 번에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망진단서가 발급되고 자연사로 정리된 이후에야 장례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느냐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이후 과정의 수고가 크게 달라집니다. 평소 병원 치료를 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사망 확인과 사망진단서 발급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상조회사에 미리 가입되어 있고 오랜 병환이 있었던 경우라면 상조회사에 먼저 연락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조회사를 통해 의사 방문, 서류 준비, 장례식장 연결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알려드립니다. 2단계에서 아직 사망진단서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장례식장부터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절차를 되돌려야 하고
가족의 부담만 커집니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장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대부분 일이 복잡해집니다. 이 절차는 고인을 위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남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입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경찰 절차와 장례 지연이 이어지면 가족의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장례 예약은 이 순서대로 하셔야 합니다. 먼저 화장장을 예약합니다. 이한을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화장장 시간이 확정된 뒤에 그 시간에 맞춰 장례식장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을 먼저 잡으면 화장장 시간을 맞추지 못해 일정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정보입니다. 최근에 진료받았던 병원 이름, 주치의의 이름과 연락처,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 이 정보가 없으면 사망 원인이 자연사인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가족은 병원을 찾느라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만큼은 한 곳에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류와 고인의 뜻 전달입니다. 신분증이 어디에 있는지, 영정사진으로 쓸 사진은 무엇인지, 이걸 몰라서 장례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매장인지 화장인지, 종교 형식은 어떻게 할지, 수의는 준비할 것인지, 이 뜻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가족 사이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이 준비는 죽음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남은 가족의 혼란을 줄이는 준비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태만 말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몸을 옮기지 말고 치우지 말고 담요만 덮어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망 진단서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원본을 최소 5부에서 10부 정도 준비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화장장을 먼저 예약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장례 일정이 꼬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순서대로만 하시면 큰 실수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상태 확인, 현장 보존, 서류 준비, 화장장 예약.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저장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노후 정보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